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현전 축구학자의 진행을 맡은 한준희입니다. 자, 오늘도 K리그의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전술적 국면들에 관해서 저와 함께 대화 나누어 주실 김호영 위원님, 현영민 위원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달 만에 뵙게 되는데 그 중계도 하시고 이제 TSG도 하시는데 그러면은 배정할 때 연맹에서 그 중계 있으신 날은 그때는 기술위원 일은 좀 안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가서 그것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네, 중계 있을 때는 중계 우선으로 하고 PSG 이제 일은 또 이제 따로 서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뭐 중심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계가 돈을 많이 주나요? 그 TSG가 돈을? 네, TSG 저희가 시즌 초에 회의할 때 TSG 위원분들의 좀더 급여를 좀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계가 더 많아요? 예, 중계가 중계가 더 많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중계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안 찾아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못 본 사이에 그 서울과 울산의 대결이 있었는데 또 어린이날 주간에 걸맞게 52,000이 넘는 관중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서울이 요 효과를 좀 봤어요. 최근에 시즌 평균 관중 수를 세계적으로 이제 집계하는 웹사이트에서 서울이 전 세계 60등을 차지했습니다. 평균이 33,000이 넘어가고 60등을 차지했는데 요게 스페인의 세비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이런 팀들과 비슷한 수치이고 뭐 여기서 전체 1등은 그 매번 정말 노란 물결이 꽉 차는 그 도르트문트가 전체 1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의 60등이 저는 특히 33,000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데 관중이 늘어난 K리그를 보시니까 두 분은 현장에서 선수로 활약하신 분들로서 감회 그리고 본인이 선수 생활할 때는 관중이 좀 어땠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90년대에 선수 생활을 일화하고 또 전북현대에서 했는데 그때는 또 어떤 경기들은 관중을 셀 정도로 관중 유입이 많이 안 됐던 경우가 있고요. 셀 정도로 이러니까 순간 무슨 말씀이지? 근데 이거 안 좋은 말이구나. 지금에 보면 많이 부럽죠. 그리고 우리 축구가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 현영민 위원께서는 또 2002 세대시니까 또 2002 특수를 누린 좀 반짝 현상 이런 것도 직접 경험을 하신 분인데 그래도 요즘과 그 당시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2002년 월드컵 끝났을 당시에는 축구공이 워낙 어느 구장을 가더라도 축구 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셨던 걸로 같고 지금도 FC서울의 관중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월드컵 경기장은 계속해서 축구 팬으로서 인사를 이룰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도 좀 기억이 납니다.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뜨거운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었다. 아무래도 월드컵이 끝난 시기 이후에는 사실 K리그 경기에서의 흥행들은 아주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월드컵 시즌이 있을 때는 K리그 팬들도 굉장히 좀 많으셨는데 그 외적으로는 좀 평균 관중이 좀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네요. 요즘 이렇게 해설도 나가서 보시면 뿌듯하시죠? 너무 뿌듯하고 지금 경기장에도 좀 일찍 출발해야 돼요. 워낙 이제 팬분들이 한 2시간 반전부터 그라운드를 찾아주셔가지고 좀 일찍까지 않으면 차도 좀 많이 막히고 해서 저도 보통 한 2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해서 경기 좀 지켜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기회가 되면 축구 팬분들이랑 좀 축구 얘기를 사진도 좀 찍고 사진 좀 찍어드리고 저도 좀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또 좀 냉혹한 저희 집현전 축구학자의 담당 PD 프로축구연맹의 직원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성격이 좀 잔인해요. 냉혹하고. 그래서 좀 냉혹한 질문을 드리면 두 분의 이제 선수 시절에 인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 사실 그 당시는 성함이 다르셨죠? 그 당시에는 김용갑이었죠. 그런데 개명을 제 기억에는 특히 전북 시절에는 골도 꽤 많이 넣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김용갑 선수님의 인기도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지금 성남이라 옛날에는 이라 천마라고 그랬죠. 그 팀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체 멤버로 멤버가 좋았죠. 그때 당시에 고종훈 신태용, 지금 회사라는 이상훈 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려한 멤버였고
이제 전북으로 이적하면서는 그래도 좀 잠깐 동안 제가 살림에 좀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았냐. 전북 팬들 사이에서는 그때 어쨌든 김용갑 선수 인기가 저는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조금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팬들이 보기에도 소금 같은 선수다라는 네, 그런 네. 인상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현 의원님은 아무래도 2002 월드컵 국가대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프로 네, 네. 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월드컵 특수 좀 누리셨나요? 많이 누렸죠. 네. 네. 저는 뭐 팬클럽도 있었고. 아, 그때? 네. 그 당시 이제 팬클럽에서 생일 파티도 이렇게 뭐 큰 카페 빌려가지고 할 정도로 인기가 월드컵을 등이었고 있었죠. 저도 이제 좀 젊은 피였고 인상도 좀 약간 좀 귀여운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 좋아요. 네, 학생분들이 씹씹한 생일 파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또 기억이 좀 있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주고. 데뷔하시자마자 네. 울산에서 예, 선수 생활을 예. 시작을 하셨는데 데뷔하시자마자 경기를 꽤 많이 뛰셨던 걸로 예. 주전이셨죠? 네, 바로 입단하자마자 아주 김종환 감독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주전으로 경기를 치렀고 제가 20대 시절을 울산에서 거의 다 보냈기 때문에 네. 러시아 갔다 와서 다시 울산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는 이제 팬분들께서 이렇게 크게 저희 관중석 쪽에 통천도 해가지고 제 이렇게 걸개를 크게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주시고 해서 아직도 이제 울산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남아있죠. 현영민 위원은 그 올스타전 같은 거 열리면은 그 드리블 네. 또 던지기가 네. 또 특기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좀 보여주시는 게 많아가지고 조기 교육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도 집현전 축구학자에 꼭 필요한 집현전 축구학자를 위해서 태어나신 우리 현영민 위원이신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집현전 축구학자의 메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부터는 이 베스트 팀에 아주 또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네. 네, 저번에도 이 베스트 팀 포항 네. 얘기한 게 그나마 반응이 제일 좋아서 예. 베스트 팀에 집중하는 이제 집현전 축구학자가 될 텐데 이번 달 베스트 팀으로 선정된 팀은 K2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네. 수원 삼성입니다. 네. 수원 삼성은 특히 4월 달에 4승 1무를 거두면서 패배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5월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 주간에 성남에게 이제 패하면서 네. 목표 기록이 깨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승률로 봐도 그렇고 또 그때 아주 화제를 낳았던 지지대 더비도 네. 있었잖아요. 거기서의 또 8승 등을 비롯해서 분명히 이제 베스트 팀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 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기훈 감독님하고는 또 이제 절친이시잖아요. 예. 네. 그 연락 좀 자주 하시나요? 네, 이번에도 제가 이런 촬영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좀 잘하고 있는 모습 좀 보기 좋다는 얘기를 하고 사실 시즌 전만 해도 걱정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염기훈 감독이 생각한 지금 1라운드의 승점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에 있어서의 경기들에 있어서는 최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좀 밀집 수비라고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이제 지금 고민이 좀 많다. 네. 이렇게 좀 통화를 하면서 좀 본인 얘기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네. 그 계속 이제 반복됐던 인터뷰가 네. 쭉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죄송합니다. 그래도 계속 죄송합니다. 네. 이제 강등된 것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런 인터뷰를 또 많이 했는데 이런 염기훈 감독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은 지도자 대선배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보이고요. 네. 작년에 너무 이제 수원 삼성의 강등이 쇼크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초보 감독이지만 굉장히 그 진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매 경기에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염기훈 감독의 그 태도만큼이나 수원도 어쨌든 승격을 위한 굉장히 지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수원의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이제 보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수원의 플레이는 공격 빌드업에 관한 대목인데요. 이 수원의 공격 빌드업에 관한 부분은 현영민 기술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수원의 공격 빌드업 작업을 보시면 백스가 백퍼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수원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우선 수원의 포메이션에서 말을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공격하는 빌드업 포메이션이 4-2-3-1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풀백이 높고 높은 위치에 서 있는 백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수원은 백퍼만 쓰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미드필더인 카츠키가 아래로 빨리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돕고 있는데요. 백스리로 포메이션이 바뀌었고요. 이처럼 후방에서 빌드업을 교체하면서 즉 백스리 백퍼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영민 의원의 말씀대로 수원이 백스리와 백포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장면들을 보면 카즈키 선수뿐만 아니라 이종성 선수가 내려가서 백스리를 형성할 때도 있고, 혹은 또 유재호 선수도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백포와 백스리를 유연하게 혼용하게 되면 요즘 현대축구는 유럽 팀들도 그렇듯이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는,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유형의 지금 플레이를 수원이 펼쳐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형태 변화를 그렇다면 수원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 생각으로는 수원이 상대 수비 방식을 먼저 파악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상대 미드필더가 지역방어를 하는지 대응방어를 하는지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방어를 하고 있는 상대 수비들은 따로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고정적으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원은 이 허점을 잘 노려야 하는데요.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 포켓 공간을 노려야 됩니다. 김보경이 이 사이에 위치해서 볼을 받아 적절하게 측면으로 패스를 했고요. 크로스 이후에 슈팅까지 이어지게 되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비와 수비 사이의 이 라인에서 포켓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간결하게 공격 작업을 만들었던 것이 슈팅까지 이어졌던 장면들이 한참 또 나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 장면도 카츠키 선수를 보시면 후반까지 또 내려왔죠. 포켓 지역에서 원터치 패스를 빠르게 정확하게 이용하여 상대 지역 방어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카츠키와 김현의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직선적인 패스 이후에 유지 선수의 득점이 나오긴 했지만 아쉽게도 옵사이드 때문에 득점을 이루지 않았지만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원이 역시 K리그2의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수준 높은 선수들이 꽤 많죠. 네. 네, 미드필더도 그렇고 이제 공격수들도 그렇고 수원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K리그2 팀이 보더라도 야, 수원은 강등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K리그2 기준에서는 멤버가 분명히 좋아라고 아마 다른 팀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이런 상대가 지역 방어를 할 때 어떤 그 포켓 공간으로 볼이 투입되는 어떤 패스랄지 움직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좋은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뭐냐? 네네. 지역 방어는 아무래도 지역과 공간을 지키긴 하지만 이 공간 사이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켓 공간 같은 부분이 약간 수비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볼을 투입하고 이제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 그 수비를 깨뜨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럼 한 가지 기본적인 궁금함은 이겁니다. 대인 방어할 때는 그럼 어떻게 이제 상대의 수비를 타파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김호영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상대가 대인 방어할 때 지금 수원의 빌드업을 보시면 미드필더들이 활발하게 서로 교차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 미드필더 3명은 수원의 퉁가라, 카즈키, 유재호를 대인 방어하며 거리를 좁혀서 패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수원 선수들은 서로 교차 움직임을 만들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공간이 결국 왼쪽 측면에서 만들어졌고 상대 지역에서 수원 공격이 전개됩니다. 네, 대인 방어는 기본적으로 선수가 선수를 따라다니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격 측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교차 움직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이른바 스위칭. 그렇죠. 네, 포지션을 유연하게 스위칭하면서 공격을 하게 될 때 따라가는 수비는 분명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또 궁금증이 또 하나가 이제 생깁니다. 통상 이제 팀들이 극단적으로 지역 방어만 하지는 않고 극단적으로 대인 방어만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를 적절히 혼용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수원은 어떻게 공격을 풀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호영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상대가 대인과 지역 방어를 혼용할 때, 그럴 때 수원은 중앙이 아닌 측면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손석영, 전진우, 김주찬이 적극적인 프레이즈를 해주는데요. 이때 상대의 압박에 의해 고립되지 않고 펩스 옵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드필더가 도와주러 접근하는 타이밍과
잉어의 움직임이 혼연일체처럼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가 좀 극단적인 지역 방어를 펼칠 때는 포켓 공간을 주로 노려서 공략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좀 대인 방어를 펼칠 때는 유기적인 이제 위치 스위칭을 통해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포커스가 중앙을 공략하는 것에 좀 포커스가 있다고 한다면, 방금 전처럼 지역 방어, 대인 방어를 적절히 혼합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측면,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수원이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에 관해서 상대의 수비에 따라서 수원이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화를 시켜가면서 빌드업을 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격을 살펴봤으니까 수비를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염기훈 감독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수원의 수비 형태에 관해서는 김호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4-4-2 대응으로 수비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전방의 투톱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이 측면으로 가야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볼이 중앙으로 갔을 땐 압박을 하지 않죠. 수원은 상대가 패스할 수 있는 옵션이 적은 측면일 때 결국 측면으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투톱이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원 미드필더 통과라는 중앙을 점유하고 압박하면서 행패스를 못하게 하고요. 볼이 반대편으로 전환될 땐 수원은 반대편 잉어를 활용해서 전환 패스를 낚아챌 준비를 합니다. 결국 중앙에는 지역방어, 측면에는 대인방어를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원의 수비 형태, 수비 방식에 대해서도 김호영 위원님의 아주 친절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수원이 지금 분명히 시즌 출발이 아주 순조롭고 좋은 위치에 올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안양, 부산 등등등등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라이벌들과의 앞으로 아주 정말 치열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즌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변수도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고, 결국 수원이 팬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래도 좀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보겠는데, 먼저 김호영 위원님께서는 수원이 그래도 좀 요거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원은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내려서서 역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역습에 대한 대비, 그리고 지금까지 10실점을 했는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4실점이 세트피스예요. 그리고 4개 정도가 역습. 그럼 결국은 역습과 세트피스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된다면, 또 실점률을 줄인다면 좀 더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원의 실점 패턴을 지금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 의원님께서는 혹시 염기훈 감독과 이렇게 통화하시다가도 야, 내가 보기에는 너네 그래도 요건 좀 고쳐야 돼,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밀집 수비를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해서 지금 김호영님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중앙 중심으로 공격을 좀 가져가기보단 측면에서의 도운 연수를 통해서 측면을 좀 허무는 방법들, 또 때로는 이제 후반전에 어느 정도 승부처가 된다고 하면 원톱이 아닌 투톱에서 김영과 함께 뮤리치를 투입시키면서 좀 단순한 공격들, 이런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잘 보완이 되고, 또 가장 또 크게 이야기한 부분은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올해 또 장기 부상자도 좀 있는 상황이라, 여름에 이적 시장의 선수들에 대한 감독은 끊임없이 욕심들이 있잖아요. 돈을 좀 써라.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캐리어의 원 승격도 분명히 좀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잘 아시다시피 K리그2는 물론 2등, 3등, 4등, 5등 뭐 2순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건 결국은 1등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수원도 1등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을 텐데, 어찌됐건 수원이 뭐 수원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K리그2에 포함되게 된 이후에 K리그2도 지금 관중 기록이 달라졌어요. 수원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새로운 관중 기록들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K리그2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선투, 활성화 여기에 수원이 분명히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고 여기서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승격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위원님의 이야기를 이제 염기훈 감독 및 수원이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의 그 승격에 좀 도움이 크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염기훈 감독 요즘 인터뷰하는 거 보면 확실히 상당히 좀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게 느껴지고 있어서 수원 팬들의 근심이 많이 지금 구부러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리그2의 올 시즌 우승컵은 과연 또 어느 팀이 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으로써 저희 집전전 축구학자의 이번 달 베스트 팀 수원 삼성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성 선수, 이희균 선수야 지금도 광주에서 엄청난 활약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가 없는데 한 선수 좀 찍어서 여쭤보고 싶은 선수가 허율 선수예요. 실은 저를 한번 면담을 요청을 했었어요.